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부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란이 그렇게 많았던 종부세 드디어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이 용산 대통령실도 종부세 없애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을 함에 따라서 종부세는 이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론이 아무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2대 국회에서 사실은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 얘기를 먼저 꺼냈었지요.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자에게는 그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이 종부세를 물리지 말자. 이제 이런 그 종부세 완화론을 먼저 불을 지피고 나섰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화끈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전면 폐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었었다. 종부세 폐지하는 것이. 이제 여기 덧붙여서 기획재정부가 그렇다면 그참에 상속세도 완화하자. 상속세 세율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무슨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OECD에서 1등이다 우리가. 그래서 뭐 60% 가깝게 그렇게 이제 상속세를 매기는 건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그 경영권을 빼앗아 버리는 국가가 경영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니까 이 창업 세대에서 2세로 넘어갈 때쯤 크게 흔들리게 만드는 이제 이런 또 패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세도 완화를 하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 쪽에서는 아 이게 말을 우리가 먼저 꺼냈는데 여당이 이걸 탁 낚아채서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자, 우리 쪽에서는 이제 당분간 자제, 자제. 여기서 말하지 마. 죽 쑤어서 여당 주르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이 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종부세, 상속세, 그리고 세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거 손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뭐 국면 전환용이란 말도 뭐 과히 틀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손을 본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아무튼 이제 이 종부세, 상속세 이 이야기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민생 관련 정치 현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뭐랄까 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확실하게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탈원전을 원전으로 탈원전을 탈탈원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상업통상자원부 산자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새로 짓는다. 원전 4기, 원전 4개를 새로 짓는다. 9년 만에, 실로 9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8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현재는 39%인데 70%로 올리겠다. 그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탄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 하려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수력,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수력은 한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거보다 원자력 발전이 몇 배 효율적이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연 파괴도 하지 않고요.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새로 짓기 시작한다. 2038년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앞으로 14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기, 하나, 둘, 셋, 3기를 새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부르죠. 네. 이걸 한 기, 그래서 모두 원전 4기를 추가로 짓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더한 무탄소 비중이 현재 39에서 70%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경제인협회 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기본은 주로 2년 주기로 수립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 전망, 발전소 공급 이런 계획을 담고 있고,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죠. 네. 이번 실무안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만들었는데요. 2038년까지 정부의 1기당 발전량이 1.4기가와트인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그 SMR 소형 모듈 원전 0.7기가와트 용량으로 신설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신한울 3, 4, 5기 계획에 담겼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입니다. 사실은 9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래서 이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CFE라고 하거든요. 비중은 지난해 39.1%에서 2038년 70.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수출 그 기둥이 반도체죠. 반도체. 그런데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 반도체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무탄소 에너지, 무탄소 전기가 아니면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 자체를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필수이거니와 또한 미국과 유럽 쪽에 우리 반도체를 수출함에 있어서 이 무탄소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도 그렇고 또 국제 무역에 특히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이건 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하루 종일 화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유죄 34개 혐의 그렇게 됐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성추문 입막음인 것이죠. 이제 트럼프가 한때
관계를 가졌던 이제 성인용 뭐 비디오를 만드는 배우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 배우의 입을 막는 조건으로 13만 달러인가요? 뭐 그렇게 돈을 지불을 했었는데 지불해놓고 장부에다가 전혀 법률 자문비처럼 조작을 했다. 이제 이런 건데 배심원단이 이것을 전부 다 유죄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8년 전 2016년이죠. 그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성추문을 덮기 위해서 회사 문서를 위조해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한 성추문 입막음. 참 죄질이 매우 좀 너저분하죠. 불량하기도 하고. 네,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지금 기소가 됐던 건 작년 3월이니까 1년 2개월 만에 이제 유죄가 배심원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 이제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나는 무죄다. 진짜 판결은 대선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반발하고 있고 판사가 조작 재판을 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신율 교수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판결 나오면은 또는 뭐 검찰 수사 나오면은 이제 이번 건은 배심원 판결인 셈인데 그걸 조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만국 공통 아니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야권에 있는 뭐 이재명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또는 뭐 이화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빗대면서 검찰이 조작했다, 판사가 조작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율 교수가 뭐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마치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치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매뉴얼이 있기라도 하듯이 유죄의 판결이 나오면은 조작됐다 이런 말을 제 일성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그 형사 사건이든 민사든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를 전혀 따지지를 않고 그냥 대통령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록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이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대통령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출마 요건은 35살 이상 시민권자 그리고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막 넘어서부터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35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면,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고, 여기에 뭐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될지요? 네.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고요. 트럼프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런 글을 또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하나 볼까요?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분만 실적이 전국 1위였던 산부인과가 어제 문을 닫았답니다. 분만 병원, 애 받는 병원 10년 사이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곽여성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6층짜리 구관, 11층짜리 신관, 모두 적막한 가운데 일부 층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해요. 병원 관계자가 말하기를 마지막 산모가 5월 22일 출산하고 퇴원했다. 병동은 다 비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떼러온 임신부 그리고 보호자, 이런 서류 때문에 온 사람들만 이따금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라 있었던 129개 병상 규모의 이 곽여성병원 폐업을 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어들자 이제 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해서 드디어 병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출산율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국에서 분만 실적 1위를 달리고 있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실감나는 그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뉴스, 그 트럼프 대통령 유죄 판결 받은 거 못지않게 중요한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방어용으로 그 큰 전제 조건이 방어용으로 무기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이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국면 전환,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대 전환점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요, 미국의 누구 하급 관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또 중요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크게 밀리고 있는 하르키우 방면에 동북부 전선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주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러시아 군 기지를 이제 타겟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국경선에서 뭐 북동쪽으로 몇 킬로미터까지 이런 제한을 두겠는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타격을 해도 된다는 뜻이겠는지,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요, 특히 나토 회원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상병을 파병하는 문제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러시아 쪽하고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대로 놔두면 어영부영 하다가 푸틴에게 선제 공격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공포가 엄습해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동유럽 쪽에 있는 특히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댔거나 그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나토 회원국은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우크라이나에 그 병력을 파병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국면에 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는 더 이상 방어용이 아니다. 이제 공격력이 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 무기를 들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내부 공격을 승인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아마 모스크바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그 국면이 이제 6월부터 펼쳐질 공산이 매우 크고요.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치지 않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동유럽 쪽으로 확산이 된다든지 혹은 그 이상으로 뭔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사실상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법 4년 부메랑 폭등 전야 전세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요 공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왜 그 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전세 내준 사람이 아니라 전세를 사는 사람이 2년 동안 전세를 살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2년을 한 번 더 살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전세 가격을 5% 이내만 올릴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은 자기들이 원하면 4년 동안 전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 여름에 그 4년이 끝납니다. 이제는 임차인 마음대로 뭐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4년이 끝나는 시기가 올여름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폭등하는 쪽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 전세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임대차 3법 그 규제의 역효과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금 전세 시장이 11개월째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 그러니까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다음 달 말쯤이 되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제 대거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만기가 도달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참에 이제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하면서 2억에서 5억 정도를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 그 전세입자가 이런 말을 했군요. 집주인이 전세값 터무니없이 올려받으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집주인을 막 원망했는데 시세를 알아보니까 시세가 정말 그렇게 올라 있더라. 왜냐하면 4년 동안 시세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살아왔는데 집주인하고 이제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3개월 전에 되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3억 올려주세요 해서 아이고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시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일단 좀 따져본 다음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어거지 부린 게 전혀 아니더라. 이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었어야 될 지경이다. 지금 이런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 전야, 전세시장.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그 이혼 판결이죠. 항소심에서 이제 무려 1조 3,808억 재산 분할해라. 위자료 20억 줘라. 그래서 1심 판결 때 주라고 했던 거에 재산 분할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모두 다 2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 서울 고등법원 이제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재판부가 이제 그걸 했는데 그 근거로 1991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3년 전쯤 되겠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선경 SK 그룹의 최종현 회장한테 노태우 대통령 그 대통령의 비자금 중에 300억을 줬었다. 그리고 어음을 받아놨다. 50억짜리 6장 어음. 그걸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그걸 보관하고 있고 거기 이제 메모까지도 해놨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말하기를 SK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그 300억이 있어서 매우 그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위험을 무릅쓴 그런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은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방호막, 방패막이, 보호막이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 즉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의 친정아버지의 기여가 없다. 따라서 그 기여도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승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절쯤은 그 부인 노소영 관장의 몫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러나 뭐 50대 50으로 나누라는 건 아니고 65대 35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 재산의 35%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조 3,808억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재판부가 이번 이혼 소송 재판부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태우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 300억이 갔다는데, 자, 그동안 이런 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하거나 짐작을 했지만, 사실은 꽁꽁 숨겨져 있었던 돈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가 추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그 돈을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쪽이 됐든 아니면 SK, 그 SK 그룹 쪽에 됐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심 소송이라고 합니다. 추심이라는 건 나중에 가서 돈 받아내는 걸 추심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스티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제 흥신소에서 이제 이 몸에 문신한 청년들이 그 채무자 찾아가가지고 돈 언제까지 갚을게요? 뭐 이러면서 으름장 놓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고. 이제 그거는 좀 불량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거고요. 이제 은행 또는 국가 여기서 하는 건 추심이라는 이제 점잖은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전부 다 추징금 해가지고 그 돈 수천억 받아낸 적이 있는데 아니 여기에 뭐 몰랐던 돈이 있네. 그렇다면 이 돈도 받아내야지.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국가의 추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 부장판사 김시철 이제 여기서는 그 300억을 그 당시 33년 전에 이 오갔던 300억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의 생각인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국가가 이걸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떤 추심에 관한 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기의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파생하는 여러 가지 논쟁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법조인들 얘기로는 이 항소심 판결 내용은 특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의 항소심 판결 내용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역대 최고 액수이기 때문에 여느 일반인들 그 이혼 소송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도 이것을 이제 기각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이 판결 내용이 부분적으로 뛸 가능성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이제 그 신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이제 이럴 가능성 뭐 등등이 남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조 4천억 가까운 돈은 최태원 회장이 현금으로 그것도 바로 노세훈 관장에게 주지 않으면 매년 이자를 내야 됩니다. 네. 이자가 1년에 600억쯤 된답니다. 600억 원. 이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현금을 1조 4천억을 만들려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주식을 팔면 소유 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지분이 작아진다는 것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그 SK그룹 지주회사 주 SK 있잖아요. 여기를 노리려고 공격하려고 호시침침 노리는 그런 국내에 큰 이 투기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이 여기서 삐끗하면은 그런 그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 투자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는 그런 적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아주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매우 이 성도덕 같은 거는 도외시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 외부 내부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호시탐탐 그 SK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SK가 차지하는 위상은 SK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이동통신 분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굴지에 뭐 3위, 4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 우리 경제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런저런 요소를 다 감안을 해볼 때 이건 절대 그냥 한 일개 대기업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이상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최태원이라는 한 남자의 이혼 소송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SK그룹의 그 임직원들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SK 임직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평생을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한 40년 동안을 SK그룹에 정말 피땀을 흘려서 오늘날 SK로 만들어 놓은 은퇴한 전직 SK 임원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의 그 재산과 지금의 그 SK를 누가 만들어 놨는데 최태원과 노서영 부부가 뭐 65대 35라커니 뭐라커니 하면서 마치 자기네 돈을 자기네들끼리 찢어먹는 것처럼 그런 판결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그런 SK에서 뭐 평생을 일해온 전직 임원이 예, 그러한 돈에 자기의 지분을 뭐 주장하고 이건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노소영 관장이 뭐 SKU 성장에 자기가 기여분이 있다. 친정아버지 최종현 회장 아니, 죄송합니다. 친정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을 준 돈, 그 다음에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 뭐 보호막이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그런 걸 주장하려면, 그때 거기에 피땀 흘렸던 임원들, 그런 얘기는 심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여론은 어떨까? 뭐 여론조사를 누가 해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 일단 그 뭐 이 포털의 댓글만 쭉 봤더니요. 포털의 댓글에 나타난 여론은 90% 이상이 최태원 회장을 나무라고 노소영 관장 응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박수를 치고 그런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살펴본 큰 줄거리 여러 뉴스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